오랜만이에요. 예, 자, 짠 한번 하죠. 방무운동에서 배우려고 그랬죠. 서양? 실패했어요. 일본 배우자 그랬죠? 또 실패했어요. 아,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자. 맞아요. 이제는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그들처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문화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반발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왜 이런 세력이 많아졌을까? 이거는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 지금 누구의 세력권들이 보이시죠? 색깔로? 서구 열강이요. 그렇지.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에 줘야 할 배상금을 열강에게 빌렸던 나라 청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렸어요. 이를 빌미려서 본격적으로 열강의 먹잇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들은 청나라 황조를 지지하고 서양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면서 일어나는데 그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의화단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등장하죠. 자, 의화단은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 서유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누구죠? 손오공. 손오공처럼 무술로 단련을 하면은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총알에 맞아도 안전하다. 혹은 총알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설파했거든요. 아, 이러한 주장은 당시 무기가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의화단은 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망하겠네, 망하겠어. 이렇게 늘어난 의화단이 결국 서양인을 청나라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의화단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들은 신선의 계시를 따르는 거라고 하면서 서양인들이 만든 철로, 전봇대, 배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면서 당시 서양인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죠. 바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의화단은 군대를 모아서 수도 베이징으로 입성을 했는데 그들이 향한 곳이 바로 베이징 시내에 있는 외국인 공관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주거 지역들입니다. 이곳은 영국,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의화단에 의해서 고립이 됐죠. 심지어 독일과 일본 외교관은 여기서 살해까지 당했어요. 사건이 커지니까 열강들은 빨리 청나라한테 요구하는 거죠. 하루빨리 의화단을 진압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다? 내가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겠다. 오히려 의화단의 정예군을 모아서 청나라의 군대로 만들어줍니다. 태세를 바꾼 서태후는 열강들이 진군을 계속할 경우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열강의 외교관들에게 오히려 24시간 안에 베이징을 떠나라라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태후는 서양인 한 명을 죽이면 은 50냥. 죽이면? 네. 여성을 죽이면 은 40냥. 서양인 아이를 죽이면 30냥이라고 하는 현상금을 건다는 벽보가 나돌았죠. 미쳤네. 서양인 사냥에 서태후까지 나서서 선동을 시키게 된 겁니다. 와. 하지만 그 사이에 베이징 공사관의 열강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8개국 군대 5만 5천여 명은 한나름의 베이징 수도를 들어와서 입성하게 되죠. 서태후는 서양 군대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금선에 들어오기 전에 베이징을 탈출했어요. 야, 빨라. 그렇구나. 그것도 그 신분 감추기 위해서 그것도 만주적인데 한족처럼 변장해서 도망갔다고 해요. 8개국 군대가 의화단을 절대 가만둘 리가 없었겠죠. 저 어떻게? 그래서 의화단을 색출해서 잔혹하게 처벌을 또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 저 목이에요? 네. 허구 군대가 보는 앞에서 의화단 포로들의 머리를 뱉습니다. 지금 잘려있네. 의화단의 머리를 베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예요? 바로 같은 청나라 사람들입니다. 8개국 군대는 청나라인들을 시켜서 청나라 사람인 의화단을 잡아서 공개 참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신을 길거리에 내걸어서 다시는 열강의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완전히 보여줬던 거예요. 결국 의화단 사건은 8개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교수님, 이 결국에 의화단 사건을 키운 게 제가 진짜 싫어하는 서태후거든요. 도망쳐서 네. 어떻게 잘 수습을 했나요? 자, 서태후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제 8개국과 조약을 체결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잠재우려고 했던 겁니다.
청나라는 총액 4억 5천만 냥을 연금리 4%의 이자를 쳐서 39년 내에 지불해야 하며 관세, 염세 등을 저당으로 잡는다. 청나라는 수입 무기 및 탄약 등을 자국 영토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베이징에 공사관 구역을 설정하고 각 열강은 방어를 위해 군대를 주둔한다. 개혁제 됐네. 네, 갑자기 굴욕적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배상금이에요. 4억 5천만 냥. 저 어떻게 내요? 당시 청나라 1년 재정의 약 6배 정도가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러나 서태후는 이 조건을 다 들어주는 대신에 서태후가 그동안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한 가지, 청나라의 지배권은 인정받았던 겁니다. 최악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의아다 사건을 키운 서태후가 혼자서만 이 위기를 빠져나간 셈이 되죠. 의아단 사건 이후에 백성들은 이제 서태후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배신자지 뭐. 네. 서태후로 인해서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청나라. 이제는 서태후와 만주족에 대한 의구심, 불만이 점점 팽배해져 갔습니다. 정치, 체계까지 급격하게 뒤흔드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무너지고 있는 청나라에 더 큰 급변이 생기게 됩니다. 1900년 7월 러시아는 의아단이 러시아가 경영하던 동중국 철도를 파괴했다라고는 이유를 들어서 2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만주 전역을 아예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만주와 붙어있는 조선의 이권까지 러시아에게 빼앗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에 만주 일대에서 러시아와 일대 전쟁을 벌였던 거죠.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우리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자, 이때부터 많은 지식인들이 청나라의 미래를 두고 두 길로 갈라집니다. 자, 러시아까지 이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을 본따서 입헌군주제 체제를 따르자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자, 황제는 있지만 통치 권한이 법으로 제한되니까 서태후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제한하는 게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에 반해서 청나라의 정치 체제 자체를 그냥 아예 바꿔버리자, 이런 주장들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공화제 카드였습니다.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입헌군주제라도 자기의 군주권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겠죠. 결국 1908년 8월 서태후는 입헌군주제로의 개혁 방안을 확정하는 최초의 헌법, 흠정헌법대강을 공포하기에 이르릅니다. 서태후는 입헌군주제라도 택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1908년 11월 14일 서태후에 의해서 감금당했던 황제 광서제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갑자기? 광서제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오랜 지병이다, 이렇게 그 당시 알려졌긴 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야 광서제의 몸속에 당시 궁중에서 독살 방법으로 주로 사용된 비소가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애를 굳이 뭘 그러니까 왜 가둬놓고서. 게다가 광서제가 죽은 바로 다음 날인 11월 15일 그 서태후가 사망한 겁니다. 사망한 겁니다. 드디어. 하지만 서태후는 죽기 전에 후사가 없던 광서제의 뒤를 이을 인물을 미리 지목해 놓았습니다. 광서제의 동생 순친왕과 서태후 신복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3살 난 아들 푸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3살의 어린 나이에 푸이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로 즉위했습니다. 물론 그가 마지막 황제가 될 줄은 그도 처음에 몰랐겠죠. 하지만 어린 나이였던 탓에 아버지 순친왕이 대신 섭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6살 무렵 푸이는 인생이 바뀌는 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어느 날 양심전의 한 방에서 효정 경황후는 창문 근처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한 땅딸만한 노인이 붉은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이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한 채 황후 옆에 앉아 있었다. 네, 이날은 선통제 푸이의 황제 제위 마지막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선통제 푸이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해서 첫 번째로 맡은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안 됐다 근데 뭐 해보지도 못하고. 푸이가 첫 번째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사건, 바로 혁명 세력에 의해서 청나라가 무너진 그 유명한 신해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신혁명 많이 들어봤어. 1911년 사천 스촨에서 시작된 신해혁명이 공화제를 주장했던 강경배역파가 이끌었고, 그것이 청나라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자, 이때 혁명을 이끈 대표적인 굉장히 강경한 개혁파가 있었는데, 청나라를 무너뜨리자라는 혁명, 꺼밍 운동을 전개했던 순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순원은 민족, 민주, 민생을 뜻하는 일명 산민주의를 주장했죠. 그러려면 청나라의 지배층인 만주족을 타도하고 이제는 군주제가 아닌 공화제를 수립해야 하며, 또 토지를 균분하게 분배를 통해서 민생 안정을 주장해 나갑니다. 이렇게 순원이 굉장히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무서운 기세로 사람들을 모으면서 혁명 세력을 만들어 나가면서 청나라를 압박하니까 황실은 혁명 세력을 달래기 위해서 황제와 황족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법까지 바꿔나갔으나 이미 너무 늦었죠.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한 인물에게 군대권을 이제 위임하면서 상황을 좀 수습해볼까라고 맡기는데요. 북양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병사들을 영입해서 이끌고 있던 한 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위안 스카이가 등장하게 되죠. 위안 스카이는 순원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때 위안 스카이의 협상 조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순원이 혁명 세력을 이끌고 난징에서 1912년 1월 1일 공화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이때 중화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5색기가 있었어요. 5가지 색깔. 빨강은 한족, 노랑은 만주족, 파랑은 몽골족, 하얀색은 회족, 검정은 티베티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원은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격인 임시대총통의 자리에 올라가요. 자, 이때 위안 스카이는 협상을 일시적으로 잠깐 중지하면서 순원 세력을 압박해 나가는데, 왜 순원은 그 기세를 이끌고 가지 못하고 갑자기 압박을 받는 위치로 갔을까요? 힘, 그 당시에 힘은 군사. 군사력이죠. 순원 세력은 이제 혁명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념은 좋았지만 힘이 없었던 겁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한 거죠. 위안 스카이는 그럼 이 상황을 좀 협상을 좋게 이끌었나요? 자,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위안 스카이에게는 또 다른 속에 있는 야망, 야심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신에게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총통직을 양보하겠소.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하겠소? 이제야 얘기가 통하겠군. 자, 위안 스카이가 이 짧은 대화에서 바란 게 뭔지 알겠어요? 네. 권력을 지금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결국 이 삼민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공화정 정부로 탄생한 중화민국일은 굉장히 엉뚱하게도 위안 스카이에게 그 대총통의 지위가 훅 넘어가게 그 생뚱맞아 너무. 교수님, 그러면 지금 청나라와 그 황제인 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총통 자리를 약속받은 이제 위안 스카이는요. 네. 혁명 세력과의 협상대로 268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청나라의 멸망을 확정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 역시 단 3년간의 짧은 재위를 끝으로 6살의 나이에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